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폴란당 김주현입니다. 네. P자를 그리신 거예요? 네. 네. 폴란드의 어떤 정신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옷도 약간 요 부분만 그러니까. 크롭하면은 네. 폴란드 국기입니다. 저도 약간 좀 열등감이 들어서 옷을 이렇게 뒤져봤더니 네. 저도 여기에 보이십니까? 네, 1분 전에 발견했습니다. 약간 프랑스 같은데 저거. 네, 여기 빨간색, 노란색 이걸 이렇게 하면 우리 폴란드로 혼연일체가 된. 글쎄요. 네, 오늘 특집이 폴란드와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야, 역시 이게 다 엮으면 다 뭐든지 말이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20, 30년간 가장 걸출한 폴란드 감독이라고 말을 해야겠죠. 네. 파벨 포블리코프스키의 영화 두 편을 갖고 왔는데요. 사실 보통 폴란드 영화 잘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 폴란드 감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키에슬롭스키, 아그네츠카 홀란드 이런 네. 감독들이 떠오르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전이고요. 무엇보다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제 이름조차 거기서 유래하기도 했던 로만 폴란스키가 있죠. 그렇죠. 근데 로만 폴란스키는 사실상 할리우드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21세기에 지금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폴란드 감독 하면 파벨 파블리코프스키 아닐까 네.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이름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한 숙제였거든요. 네. 크지슈토프 키에슬로프스키 그 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스펠링은 더 어려워. 그러니까요. 진짜 지금도 어려워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 감독도 사실 외우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네. 파벨 파블리코프스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포털 같은 데 보면 이제 포리콥스키라고 나오는데 파블리콥스키라고 써야 맞는 거고요. 네. 자, 어쨌건 이 파벨 파블리콥스키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다라는 영화, 콜드워라는 영화 이 두 편으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콜드워라는 작품이 특히 이제 더 유명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최근에 나왔던 저는 올해 본 사랑 영화 중에서 이 작품, 아사코 이 두 편의 작품은 정말 훌륭한 사랑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랑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저도 아사코하고 이 작품이 딱 두 편 봤죠. 진짜 촉이 좋아. 네. 네. 그래서 네. 사랑 영화라는 게 약간 여러 식으로 변주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콜드워를 보는데 정말 고전적인 사랑 영화를 맞습니다. 오랜만에 본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어떤 그런 지식 없이 혹은 들은 이야기 없이 두 편을 만약에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예측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래된 영화 같기도 하고 반대로 굉장히 모던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특히 화면비가 좀 고전적인 화면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언제 쪽에 만들어진 영화지? 그리고 흑백이기 둘 다 때문에 흑백 영화입니다. 흑백 영화 화면비 때문에 만든 연도를 약간 혼동시키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편을 가져왔는데 이제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파블리콥스키의 두 편인데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 둘 다 이 폴란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폴란드의 역사 중에서 1940년대부터 시작해서 둘 다 60년대에 끝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화를 보시면 어떤 확고한 어떤 형식으로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요즘 이렇게 영화를 찍으시는 분이 없잖아요. 영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카데미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가로대 세로대 비율이 이제 4대 3으로 둬서 1.33대 1의 비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오래전에 텔레비전 비율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비율을 사용한다든지 또 흑백 영화라든지 또 심지어는 그 프레임을 짜면서 인물의 위치 같은 것도 굉장히 독특해요. 이따 두 편의 영화로 들어가게 되면 왜 그런 형식을 채용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한편으로 이 감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네. 음악을 정말 잘 쓴다. 맞습니다. 음악이 정말 중요한 게 음악으로 상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재즈와 클래식을 왜 그때 그 순간에 그런 음악을 쓰는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재즈가 상징하는 어떤 자유로움, 클래식이 상징하는 어떤 비극미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네. 정말 절묘하게 잘 쓰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들이 굉장히 짧아요. 네. 장편 영화인데 둘 다 한 80분 정도인데 심지어는 이 영화 두 편 이전에 만들었던 두 편도 러닝타임이 80분 안팎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죠. 네. 짧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야말로 네. 진짜 제가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네. 화장실 안 가도 되거든. 아, 그러기도 하고 이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짧은 러닝타임이 영화 형식에도 굉장히 잘 맞아요. 왜냐하면 영화가 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간결한 미니멀리즘 같은 그런 영화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영화를 이제 3시간, 4시간 찍게 되면 사실은 그런 리듬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네. 어쨌건 보다 보면 이런 그 영화가 만들어내는 형식 속에
사실상 이야기가 너무나 잘 들어앉아 있는 그런 굉장히 클래시컬하면서도 멋진 두 편의 작품이다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블리콥스키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활동은 영국에서 하고 있어요. 네. 폴란드 태생인데 14살 때 가족과 함께 이제 폴란드를 떠나게 됐고, 바르샤바에서 태어났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럽 전역을 이제 다니다가 영국에 20살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를 찍다가 사실상 약간 뒤늦게 빛을 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건 이런 특성으로 보여지는데 폴란드 감독이면서도 영국에 살고 오래전에 떠나왔기 때문에 폴란드의 역사 자체를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아웃사이더로 보게 되는 그런 시선이 있는데 이 두 편의 영화에도 사실은 그런 시각이 관철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시각들을 이따가 제가 일본 브리핑에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를 이번에 집중 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한국과 폴란드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 비슷한 점을 제가 일본 브리핑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폴란드에 관해서. 네. 폴스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네. 폴스카는 폴란드에서 자기 나라를 부를 때 폴스카라고 표현을 쓰죠. 그리고 네. 오른쪽은 한국인데요. 우선 두 나라 다 전쟁이라는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고 그 비극을 딛고 일어난 방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지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흔적이 있었고요. 네. 폴란드 역시 그 동유럽의 호랑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가장 전쟁의 비극을 잘 딛고 일어난 나라로 동유럽 중에서도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네. 경제 대국이 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두 나라 다 나라를 잃고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렇군요. 한국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네네네. 있었고 폴란드도 역시 런던에서 폴란드 임시정부를 몰랐네요. 꾸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역사가 있고요. 왼쪽에 그 폴스카에서 플라키라는 음식이 있는데 이 한국의 내장탕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요? 먹는 음식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김치도 사실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뭐 폴란드도 사우크라프트를 먹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의 김치와 네. 폴란드의 사우크라프트가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네. 폴란드에 가면 한국 음식과 비슷한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저는 사실 폴란드를 갔다 왔어요. 그래요? 크라코프에 갔었는데 네. 거리 음식 같은 거 사 먹었던 기억 나거든요. 네. 거리에서 이렇게 빵을 약간 동그랗게 구워서 파는 빵을 이렇게 겨울에 곰밤처럼 사 먹었던 기억이 추억으로 남아 있는데 네. 저도 플라키 이런 걸 못 먹어봤습니다. 네. 사실 저도 내장탕도 못 먹어봤거든요. 한국에서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에 찾아보니까 네. 폴란드와 한국의 속담 비교 연구를 하신 오. 분이 있어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성훈 씨가 한 건데 제가 네. 또 이걸 논문을 다 봤어요. 그 비슷한 속담도 있겠네요. 비슷한 게 많습니다. 예를 자, 들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한국의 유명한 속담 중에 네. 사공이 많으면 배가 배가 산으로 산으로 간다. 간다. 제가 싫어하는 속담이에요. 왜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는 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토론을 그렇죠. 묵살시키는 토론을 방지하기 위한 네. 어떤 독재 정권의 네. 수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싫어하는 속담인데 네. 폴란드 속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요리사가 6명이면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다. 서로 미룬다는 거죠. 네. 요리사들끼리. 그런 식의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그런 네. 속담이 있고요. 또 하나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거의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폴란드에서는 늑대도 제 말하면 온다. 그런 속담이에요. 뭐 서양 동화에서 늑대가 사실 악역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늑대고요. 제가 좋아하는 속담인데 감언이설이라는 우리나라 어떤 사자성어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폴란드 속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인데 심장에는 얼음, 입술에는 꿀 이런 말이 있어요. 얼음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심장에서는 아무것도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입에서만 꿀을 발라가지고 네. 강언이설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식의 표현 같은 걸 하고 똑같네요.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고 네. 사실 표현 자체가 좀 더 시적이고 대꾸를 이루는 역시 심보로스카 고향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속담이었고요. 네. 이외에도 굉장히 비슷한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단일 민족 95%라는 신화 같은 게 있어요. 그래요? 한국도 단일 민족이라는 어떤 뭐 약간의 신화 같은 게 있고 폴란드 역시 그런데 오늘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폴란드에 왜 이런 신화가 생겼는가? 폴란드는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대전의 어떤 희생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폴란드가 만들어 놓은 비극 같은 것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폴란드가 의외로 유대인들을 축출하고 강제 추방했던 역사들이 꽤 있습니다. 유다에도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폴란드에서 단일민족 95%의 신화를 얘기하는 것은 그 이전에 유대인들을 강제 추방했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신화라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서는 단일 민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신화를 벗어나서 단일 민족이라는 신화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순간 타민족,
타인들에게 관대할 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신화를 다 같이 폴란드도 깨고 우리도 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런 공통점을 찾아봤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 있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다원화되는 경향은 저는 불가역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단일하다, 네. 같다, 동질하다라는 것에만 집중하게 될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네. 뭐 이런 생각을 또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서 아마 오늘 다루는 두 편의 영화가 네. 이런 의미에서도 폴란드의 역사를 되짚기도 하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편의 영화 속으로 그럼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azywa się Wanda Gruz. To jest jedyna siostry Prewna. W tym domu kiedyś mieszkała nasza rodzina. No i co tu robisz? 네, 먼저 이다라는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공통점 말씀드렸잖아요. 네. 폴란드와 한국에 네. 굉장히 한국적인 이름이지 않습니까? 아, 이다. 나는 굉장히 누구이다. 긍정적인 이름이에요. 아니다가 아니고 이다. 그게 사실 이 이다라는 작품이 안나가 이다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나도 한국말로 들려. 나는 안나가 아니라 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네. 굉장히 한국적인 제목이 아닐까라고 주장해 봅니다. 이 이다의 오프닝은 이제 전설로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편집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지금 이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주인공 이름이고 워낙 또 강렬하기도 하죠. 극 중에 등장하는 수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수녀는 지금 서원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 학위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뿌리와 관련된 혈통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정말 유장하게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시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일단 예수님 같은 상을 만들어 가지고 밖에 내놓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때가 1962년이에요. 62년은 바티칸 공의회의 시기이기 때문에 바티칸 공의회는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종교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반성으로 출발해서 네. 종교와 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어떤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동상을 밖에 내놓는 게 내부로 갇혀있던 종교가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시대 배경을 조금 설명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영화는 이제 극 중에 현재는 1962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극 중에서 다루는 과거가 사실상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는 40년대 초반 이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폴란드가 독일에 침공당하면서 시작된 전쟁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이제 우리는 이제 폴란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자로 생각하는데 전쟁 과정에서 그들이 굉장한 가해자이기도 했다라는 게 얘기가 나오죠. 네. 극 중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이름이 안 나오지만 예드바브네 대학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살극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냥 동네에서 유대인들하고 폴란드 사람하고 같이 섞여 사는 거예요. 오랜 세월. 근데 전쟁이 터지고 반유대적인 독일이 침공을 하게 되니까 동네 주민들이 같이 이웃으로 살던 사람들을 헛간에다가 1,600명을 몰아놓고 불을 질러서 학살하게 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독일에 의한 유태인들의 학살은 정말 전문가들의 소행이잖아요. 네. 그들이 딱 수용소를 지어서 대량 학살을 했던 건데 폴란드에서는 일반인들이 자기 이웃을 죽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증오 범죄를 얘기할 때 이 사건들을 항상 얘기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1941년 7월이고 네. 이때 또 중요했던 게 독일 사람들은 밖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 네.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과정 같은 걸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단일 민족이라는 신화 같은 것들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이렇게 강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표본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엑스맨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엑스맨 시리즈에 이제 매그니토가 나오게 되는데 맞아요. 매그니토가 이 원작 만화에 보면 이 마을이 나옵니다. 네, 네. 이게 영화에서는 안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매그니토가 애초에 처음 자기 초능력을 발현하는 것 자체가 수용소에서 발현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드바브네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2차 세계대전 얘기할 때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으로 많이 얘기하죠. 네.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이제 두 여성에 관한 얘기지 않습니까? 나머지 한 여성은 이제 이모인 완다라는 여성이 나오게 되는데 이 완다라는 여성은 이제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으로 이런 일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그런 비극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50년대가 되고 소련 치하에서 이제 스탈린주의가 지배하는 폴란드가 되겠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독재 치하의 공안 검사 비슷하게 그렇죠. 철권을 휘두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투옥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유태인이었던 것하고 사실은 관련이 되어 있고 본인은 그게 옳다고 믿었지만 세월이 60년대가 되다 보니까 아 과연 내가 그때 제대로 행동했을까를 후회하게 되는 혹은 성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40년대 유태인 학살 사건과 정반대로 50년대 스탈린주의가 팽배했던 폴란드에서 유태인 출신의 공안검사가 철권을 휘둘렀던 이야기, 이 두 가지를 배경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60년대 얘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거죠. 저 완다라는 캐릭터가 너무 재미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품고 있고 비밀도 품고 있고 네. 약간 아이러니, 역사의 아이러니도 품고 네.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시니컬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뭐 이름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 유대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에스키모인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든지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약간 말도 안 되는 농담 같은 걸 하는데 그렇죠. 그 농담이라는 게 자신이 겪었던 비극에서 나온 농담이기 때문에 더 슬픈 것 같습니다. Znał pan Lebensteinów? Mieszkali tu przed wojną. Żydzi? Nie, Eskimosi.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안나와 만났을 때 이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퇴폐적인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일단 영화를 보게 되면.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이 그 40년, 50년을 그 시기를 겪으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나중에 보여주는데 오히려 저는 이 영화가 제목은 이다이지만 안나가 이다가 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완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아가지고 사실 완다가 또 주인공인 영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완다와 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두 네. 인물이 대비가 되는데 한 인물은 그러니까 이다는 수녀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금욕적인 사람이죠. 완다는 굉장히 분방한 사람이고 그다음 또 흥미로운 것은 이다라는 사람은 자신의 혈통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녀원에 따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완다는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 속에서 자기가 한 일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잊고 싶어하고 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은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한 명은 이모고 한 명은 이제 조카딸인 거죠. 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일종의 로드무비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영화를 네. 시작하면 안나가 자기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 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나는 자기 이름을 찾는 거지만 완나는 자기의 과거를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알고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과거에 마주쳤을 때 그 두 사람이 느끼는 과거는 무엇일까? 그 이후에 또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또 되게 중요한 복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로드무비인 것 같습니다. 로드무비라고 그러면 당연히 공간에 관한 영화잖아요. 근데 많은 적지 않은 로드무비들이 사실은 시간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하는 것은 공간을 하는데 그 공간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 이모와 조카 사이에서 어떤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그 여정 속에서 이 완다는 자기가 한 일을 떠올리게 되고 이다는 자기가 몰랐던 부모에 관한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과거 여행을 하면서 마침내 정체성과 관련된 각각의 어떤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데 그런 걸 보러본다는 측면에서는 또 성장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이야기인데 영화를 보시다 보면 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압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양쪽에 블랙바가 남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요즘은 이런 아카데미 비율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 감독은 최근에 두 편의 영화에서 이런 비율을 고수하고 있고 흑백으로 또 영화를 찍고 있고 그다음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게 헤드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있으면 머리 위부터 화면 끝까지 남는 부분을 너무 짧게 남겨두면 답답함을 느껴지고 네. 너무 넓게 하면은 화면이 비어 보이거든요. 근데 파블리콥스키는 헤드룸을 굉장히 많이 남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우에는 인물이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도 보시게 되면 네. 인물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를 비우지 않습니까? 네. 헤드룸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영화 속에서 이 프레임의 3분의 1만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제작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들기도 합니다. 아니 카메라만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내리면 그냥 되잖아요. 밑에는 세팅이 좀 안 돼 있었던 거죠. 위에만 돼 있고. 이 파블리콥스키 영화 속의 공간은 기본적으로 가구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텅 비면서 침묵과 여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사실은 이다라는 것이 정체성을 다루게 되는데 이다는 지금 사실 본인의 혈통도 모르고 세계에서 이뤄진 일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불안한데 지금 이런 장면을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헤드룸을 사실상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프레임 속에 또는 프레임이라는 건 영화에서는 세상이니까 세상 속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보통 이게 안정되게 보려면 인물을 또 위에 둬야 되겠죠. 영화에서 일반적으로는 3등분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가로, 세로를 각각 3등분을 합니다. 그 줄을 이렇게 근 다음에 교차점이 생기죠. 그 교차점에 인물을 둬야지 우리 시각이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화들은 다 그렇게 찍는데 인물들을 정 가운데 두거나 오히려 훨씬 더 밑에 두어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영화화법으로 본다면 뭐가 잘못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사실상 이 사람이 그리고 있는 세계들이 그런 어떤 굉장히 불안한 세계, 격동 속에서 인물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세계, 그 속에서 인물들은 세계의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미학적일 뿐만 아니라 영화의 주제하고도 굉장히 밀착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그 장면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장면 보는데 감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감옥 같은 곳에 두 사람이 아주 큰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어쩌면 저런 철망 같은 걸로 상징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 중에서 어떤 유고를 발굴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후반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완다도 가고 이다도 가거든요. 근데 완다는 그때 유고를 발견할 때 화면에 정확하게 잡힙니다. 근데 이다는 일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안 나와요. 몸통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완다는 이 유고를 발굴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아는 인물인데 이다는 그것을 유고를 눈앞에 보면서도 사실은 이게 너무 자기 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 바깥으로 제외가 된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인물이 돌아갈 때도 완다는 계속 눈을 뜨고 있는데 이다는 계속 차창에 기대서 자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다가 과거를 이제 깨닫게 되지만 그 깨닫는 과거에 대해서 무슨 강인한 역사의식을 갖는 것도 아니고 혈통의식을 갖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의 이런 화법들은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초반에 안나를 비틀 때는 헤드룸을 정말 많이 줘가지고 네. 약간 종교에 귀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약간 겸손함, 소박함 같은 것들을 강조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리고 완다를 잡을 때는 그 일반적으로 잡아가지고 이 사람은 평범한 세계 속에 이렇게 소속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그 화면들을 보고 있으면 안나가 등장하는 장면들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잊을 수 없는 어떤 라스트 씬이 나오기도 하고 네. 이 영화는 사실상 카메라가 거의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영화의 맨 마지막이 되면 카메라를 핸드헬드로 찍게 되는데 그 장면이 주는 굉장히 강인한 의지라든지 네. 어떤 그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서 참 엔딩 장면도 잘 찍는다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Dwa serduszka, 4 oczy. Oj, oj, oj. Co płakały we dnie w nocy. Oj, oj, oj. Czarne oczka, co płaczecie, że się spotkać nie możecie, że się spotkać nie możecie. 네, 두 번째 다룰 작품은 이제 개봉한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네. 그런 영화죠. 제가 콜드워. 이번에 네. 이 이다하고 콜드워를 몰아서 봤거든요. 네. 처음으로 둘 다 봤는데 요한나 쿨릭 발견했습니다. 파블리콥스키가 뭐가 신경도 안 쓰고 안 써요. 무조건 요한나 쿨릭. 이다에도 네. 요한나 쿨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디 나왔죠? 다시 돌려봤어요. 노래 부르는 장면에서 그러니까요. 그때 그 장면에서 약간 저 노래 되게 매혹적이다는 생각을 하고 넘어왔는데 그때는 배우가 중심적으로 잡히진 않았으니까 네. 다시 콜드워를 보고 요한나 쿨릭을 알게 된 다음에 이다를 다시 보니까 와 좋더라고요. 이 요한나 쿨릭은 뭐라고 그럴까요? 네, 굉장한 매력이 이 영화 속에서 발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 배우가 할리우드에 있으면 정말 큰 각광을 받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어쨌건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배우도 뛰어나기도 하지만 당연히 이제 우리 파블리콥스키의 어떤 그 미학적인 세계 속에서 이 영화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네. 이 영화는 정말 100%의 사랑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영화를 네. 보고 제 소설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요요라는 작품이 있는데 진짜 훌륭한 사랑 소설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 전략이 비슷한 게 네. 아주 긴 시간을 다루는 단편 소설 같은 느낌이 네. 있어요. 제 소설도 그 긴 맞습니다. 시간을 띄엄띄엄 그 순간순간들을 보여주면서 이 장대한 시간에 어떤 순간들을 묘사한 장면들이 있는데 이 영화 역시
아주 긴 사랑 이야기지만 네. 몇 개의 스팟 같은 게 있죠. 정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몇 개를 보여주면서 그 순간들만으로도 이 사랑이 얼마나 장대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원래는 두 사람이 이제 민요를 채집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벌어진 어떤 민속 악단을 만들려는 원래 두 음악가의 원래 이야기로 시작하다가 그 오디션에 응하게 된 자신은 도시에 살지만 이 하층에서 살면서 굉장히 힘든 생활 속에서 좋은 기회가 있어 보이니까 산골 소수 민족인 것처럼 자기를 위장해서 들어왔다가 이제 그쪽에 스타가 되는 여성과 작곡가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극 중에서 이제 음악들도 사용이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초반에는 악기도 없는 굉장히 건박한 그런 민속 음악들을 촌로가 부르기도 하고 소녀가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뒤로 가게 되면 프랑스 파리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바에서 아주 세련된 샹송으로 똑같은 노래가 번안이 돼서 흐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변하는 음악을 보여주는데 이 변하는 음악은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하고도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음악적인 선택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무엇보다 그 두 개의 심장, 아니, 네 개의 눈, 네, 그 심장. 음악 요요요 이거 기억나죠? 네, 그럼 나죠. 근데 그 음악이 몇 번 변주가 되는데 네. 처음에는 그냥 거칠게 부르는 장면이 있고 또 한 번은 물에 빠진 채 물에 둥둥 떠가지고 부르는 장면이 있고 나중에는 정말 세련된 편곡으로 부르는 음악이 있는데 어쩌면 이 영화는 그 몇 개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심장이라는 노래가 어떻게 변주해 나가는지에 대한 맞습니다. 영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이 처음에 이제 민요를 채집하는데 처음에 이게 무슨 영화인가 싶잖아요. 다큐멘터리 같죠 약간.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처음에 그 세 개의 채집되는 민요의 가사는 다 공통점이 있는데 서로 다른 노래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셋 다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되고요. 사랑할 필요가 없고요.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라고 말하는 노래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거절하거나 거절당하는 노래. 근데 네 번째로 이 노래가 처음 나오게 되는데 주제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래 가사는 우리는 너무 사랑해. 근데 우리는 함께 살 수는 없는 처지에 대한 어떤 비탄이 있어. 라는 노래인데 사실상 이 영화의 주제가 사랑 다루는 주제가 이 네 번째 노래의 가사랑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 심장의 가사 중에 제일 잊혀지지 않는 건 심장이 차가운 돌과 같아야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심장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어쩌면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고 결말까지 이르게 되는 어떤 그 핵심 그렇습니다. 정서인 것 같아요. 영화는 이제 1949년 폴란드에서 시작해서 뭐 유고슬라비아도 나오고 독일도 나오고 프랑스도 나오다가 결국은 1964년도에 폴란드에서 끝나는 얘기인데 이 15년간의 두 사람이 계속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는 그런 사랑 얘기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 이 영화는 진짜 100%의 사랑 영화라고 말을 하는 게 이 영화는 오로지 두 사람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초반에 보면 중요한 인물로 나왔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영화를 딱 보면 처음에 요한나 쿨릭이 안 나오잖아요. 네. 바로 그 완다 배역을 맡았던 사람 이다에서 네네. 같은 배우가 여기 나오게 되고 이 두 명의 음악인들이 이제 민요를 채집하는 장면이 초반에 한참 나오거든요. 보다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이건 폴란드판 봄날은 간다구나. 녹음하는 그 그러니까요. 장면. 두 사람 관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사랑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리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것으로 보였고 초반에는 여주인공처럼 보였고 심지어는 전작의 주인공이었던 배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요한나 쿨릭과 본격적인 관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사람이 사라져요. 네. 영화에서는 그 사람이 그래서 뒤에 숙청이 됐는지 뭐 다른 남자를 만났는지 혹은 혼자 잘 살아갔는지를 영화가 전혀 묘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관심이 없거든요. 오로지 두 사람 사랑만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한나 쿨릭이 연기를 하게 되는 줄라라는 여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극 중에서 두 번 결혼을 하거든요. 두 번 결혼하는데 첫 번째 남편은 이탈리아 남자인데 이탈리아 남자 이름도 몰라요. 극 중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결혼했는지도 안 나옵니다. 출생만 나오죠. 시칠리아.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왜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을 설명하는데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의 화법은 사실은 일반적인 그런 드라마 영화들의 화법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근데 두 사람이 사랑 얘기를 그린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떨어져 있을 때 못 만날 때 너무 사무치는 그리움을 묘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화는 그게 아니라 오로지 두 사람이 재회할 때의 순간만 계속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랑이 15년을 끌었다고 쳤을 때 한번 이렇게 15년이 지나서 그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가장 극적인 순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극적인 순간들 사이사이에 기다림의 순간, 불안했던 순간 이런 건 다 소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불타올랐던 7번 정도의 순간으로 요약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순간에 집중해서 사랑에 관한 긴 이야기를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그리는 화법을 갖고 있는 영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빈 공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역사의 빈 공간, 네. 감정의 빈 공간. 그것들을 보는 사람이 채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이 떨어져 있을 때 두 사람은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어떤 방식으로 그리워했을까 우리가 각자의 방식으로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 폴란드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되게 힘들었겠구나. 그 폴란드 역사 속에서 살아남기가. 누군가는 숙청을 당했을 테고 누군가는 폴란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위장 결혼까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역사의 빈 공간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점에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공감할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사랑에 대한 이제 낭만적인 판타지를 가질 때 전쟁 같은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죠. 네, 이 영화야말로 정확히 전쟁 같은 사랑인데 그렇죠. 전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랑이 전쟁 같은 사랑이에요. 영화의 제목이 콜드워지 않습니까? 네. 콜드워는 실제로 이들의 사랑이 냉전이라는 국제 정치 질서 하에서 펼쳐진 그런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 사랑 자체가 콜드워인 거예요.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할 때 사실은 사람들이 전쟁 같은 사랑을 바라하는데 전쟁 같은 사랑을 하면 인생이 박살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이 전쟁인데 그 삶이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쪽에서 보여주게 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굉장히 놀라게 되는 것은 이 사랑은 이제 두 사람은 사실은 너무 안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너무 서로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일은 뭔가 하면 같이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떨어져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안 되고 떨어져 있을 수도 없는 정말 이상한 사랑이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영화의 엔딩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다 보면 U2의 이제 With or Without You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상대가 있든 없든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건데 정확히 이 영화의 상황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사실 보다 보면 무슨 전쟁 같은 사랑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아이러니인 게 네. 콜드 워도 워다. 네. 차가운 전쟁도 전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뜨거운 전쟁은 불이 붙어서 뜨겁지만 차가운 전쟁은 또 차갑기 때문에 더 힘든 측면이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너무 뜨거워지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 너무 차가워지고 그래서 어쩌면 콜드 워라는 제목을 떠올렸을 때 후반부에 이제 이 두 사람이 파리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사랑을 네. 나누게 되는 장면이 네. 어쩌면 영화의 핵심이 맞아요,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콜드 워가 아닐까. 네. 뜨거웠던 두 사람이 막상 붙어놓으니까 차가운 전쟁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이 어쩌면 영화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1957년도 파리인데 여러 번 헤어진 만남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됩니다. 그게 지금 얘기해 주셨던 파리에서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시퀀스를 보시게 되면 정말 이 전쟁 같은 사랑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서로에 대한 불타는 뭐 격정, 그다음 반면에 환멸, 뭐 권태, 상대에 대한 증오 이런 게 질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게 돼서 되는데 그걸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구나. 또 하나는 얘네들은 같이 살 수가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건 뭔가 하면 이 뒷얘기인데 이 파블리코프스키의 부모의 실제 이름이 줄라이고 빅토르예요. 그러니까 극중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사실은 자기 부모 이야기를 영화적으로 각색한 부분이 있고요. 부모에 대해서 파블리코프스키가 인터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커플이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모를 보면서 어떤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영화적인 상황으로 바꿨고요. 실제 부모는 이제 이혼까지 했다고 하는데 40년 정도의 세월을 거쳐서 폴란드 사람이니까 공산권이고 이쪽은 서방 세계잖아요. 양쪽으로 나누어서 만남과 재회를 계속 반복했대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부모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본 전기적인 더 재미있는 사실은 뭔가 하면 이 파블리코프스키가 1957년생이에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전쟁 같은 사랑의 핵심적인 시퀀스가 1957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의 기원을 그런 정말 지긋지긋한 사랑, 너무 사랑하지만 상대
상대를 너무 증오하고 같이 살 수도 없는 그 사랑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본인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창작자로서 혹은 아들로서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설이 사실 속에 영화 속에 어떤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목이 콜드워구나. 네. 그 콜드워 기간에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영화 다 끝나고 나면 그 한 줄 딱 있죠. 뭐라고? For My Parents. 네. 그걸 붙여놓은 게 제일 앞에 붙여놓지 않고 네. 제일 뒤에 붙여놓은 것도 역시 어쩌면 이 감독이 부모를 생각하는 방식 같은 거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쨌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정말 처연해지는 그런 멋진 사랑 영화가 아닐까?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오늘 주제를 저희가 이제 파벨 파블리콥스키의 고혹적인 세계라고 붙였는데 네. 정말 고혹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제 이 두 편의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 중에서 네. 어떤 영화를 더 좋아하시는지. 두 편 다 보고 있으면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영화를 보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사이즈도 그렇고 흑백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옛날 사랑 이야기 같기도 해서 맞아요. 되게 보고 있으면 좀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더 좋았던 이야기는 콜드워였고요. 콜드워는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100%, 110%의 사랑 이야기 아닌가? 네. 그러니까 100%의 사랑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맞아요. 있고요. 네. 최고의 장면은 이다에서 완다의 장면을 꼽고 싶은데요. 저는 계속 완다에 꽂혀가지고 네. 어쩌면 이 영화의 제목은 완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완다가 안나와 함께 그 과거들을 보고 돌아와서 안나를 돌려보내고 혼자 방에서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음악을 듣다가 있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과 그 장면 다음에 일어난 어떤 일들 같은 거 보고 있는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랍기도 하고 예측할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완다라는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극들을 온몸에 가득 안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어가지고 그 장면이 가지고 있는 충격, 그 장면이 준 어떤 감동 같은 것들 때문에 그 장면을 꼽겠습니다. 네, 그 장면에서 이제 인물이 없는 텅 빈 시대를 한참 보여주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주는 어떤 굉장히 짙은 페이소스도 있고, 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 편의 영화가 하나는 이제 화이트고 하나는 거의 블랙이에요. 네. 블랙 앤 화이트처럼 보이고 또 영화 자체가 흑백이기도 한데 그렇죠. 네. 두 편 중에서 둘 다 좋아하지만 한 편을 꼽는다면 콜드워를 더 좋아하고요. 네. 영화 속 장면도 사실은 둘 다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둘 다 엔딩입니다. 이다의 그렇죠. 엔딩 장면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멋있죠. 네. 그리고 이제 콜드워의 엔딩 장면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를 고르라면 역시 콜드워의 엔딩을 고르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 콜드워의 엔딩은 그 사랑 얘기로 봐도 너무 인상적인 엔딩이고 파블리콥스키의 영화관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을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이 이제 교차로에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물끄러미 있다가 시골길에서 여성이 남성한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Chodź na drugą stronę. Tam będzie lepszy widok. 라고 퇴장을 하고 두 사람의 떠난 그 빈 벤치를 비추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가 이런 거죠. 제가 그 사랑에 관한 의미를 이제 얘기하다 보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영화관에 관한 얘기를 드린다면 파블리콥스키는 영화에 대한 어떤 전능 같은 걸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영화로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영화가 인물들이 저쪽으로 가보자 저기가 훨씬 더 좋은 풍경이야 라고 해서 가면 카메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풍경을 보여줘야겠죠. 근데 영화는 그 풍경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영화는 그들을 비출 수가 없다. 더 나은 풍경을 담을 수가 없다. 기껏해야 더 나은 풍경 속으로 퇴장하고 난 그런 텅 빈 세계를 비출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엔딩은 사랑 영화로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엔딩이지만 파블리콥스키의 어떤 영화관이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아주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편의 굉장히 멋진 작품을 소개해드렸고요. 전 고전 영화 두 편 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평상시 보시던 영화랑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편 모두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주제 파벨 파블리콥스키의 고혹적인 세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